줄 비앙키는 프랑스 니스에서 태어난 F1 드라이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카트트랙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마우로 비앙키와 삼촌 루시앵은 포뮬러1 드라이버였으니 집안 자체가 모터스포츠 가문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그는 만 3살부터 카트를 탈 수 있었습니다. 재능 또한 돋보였기 때문에 17살에 현 피아 회장 장 토드의 아들인 니콜라스 토드가 매니저를 맡았습니다. 2007년 포뮬러3 유로에 입문하고 2년 뒤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의 첫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2011년 아부다비에서 열린 영드라이버 테스트에선 같은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 출신의 세르히오 페레즈를 상대로 더 빠른 랩을 기록하며 실력을 입증하자 페라리는 포스 인디아로 그를 임대하며 2012년 F1의 테스트 드라이버로 데뷔시킵니다. 그리고 2013년 지금은 없어진 마러시아 F1 팀의 레이스 드라이버로 입단하며 본격적인 F1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현재 페라리에서 퍼스트 드라이버를 맡고 있는 샤를 르클레의 형인 로렌조 르클레와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요. 르클레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 지병을 앓고 있었고 자신처럼 F1 드라이버가 되고 싶어하는 샤를 르클레의 연민을 느끼며 친히 그의 대부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2014년은 약팀 마러시아에게 비앙키가 첫 포인트를 안겨준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에 비유하면 조지 러셀이 포인트를 딴 정도의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 10월이 되어서는 페르난도 알론소가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비앙키에겐 페라리로 콜업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비앙키는 10월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매 경기마다 자신의 포텐셜을 터뜨려야만 했고 그렇게 2014년 10월의 첫 레이스인 일본 그랑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그랑프리의 퀄리파잉에선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전체 22대 중 20위로 팀메이트와 케이토에무 코바야시를 겨우 이겼을 뿐이었죠. 물론 마러시아가 해당 시즌 최악치라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날 비앙키는 자신보다 앞그리드에 있던 두 드라이버의 페널티로 18그리드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태풍으로 인한 폭우였습니다. 경기는 예정대로 3시에 시작했지만 역시나 포메이션 랩에서 비앙키를 바로 앞에 있던 마쿠스 에릭슨이 마지막 코너에서 스피나이어 그래블로 밀려난 바람에 스타트는 결국 20분이나 넘게 지연되었죠. 심지어 알론소는 비 때문에 차량의 전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곧 강우량이 약간 줄었기 때문에 레이스는 리스타트되었고 경기는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42번째 랩의 7번 던로 코너에서 아드리안 스틸이 스피나이어 베리어의 충돌한 사고를 냅니다. 5시 가까이 되어 해가 저물어 어두웠고 내리막길에 배수가 잘 안되어 물이 쉽게 고이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누구라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운영본부의 사고 처리였습니다. 중장비인 크레인이 트랙 안으로 들어와 스틸의 차를 빼내야 했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더블 옐로 플래그만 발령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마도 최소한 세이프티카 혹은 레드 플래그를 발령하여 후속 사고에 대비했겠지만 당시의 규정으로는 더블 옐로 플래그를 발령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사고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처리가 끝난 다음 랩에서 7번 코너에는 그린 플래그가 발령되죠. 하지만 비앙키는 스틸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이유로 스핀합니다. 그의 차는 100km/h 정도로 스틸의 사고 지점으로 미끄러졌고 그곳에는 크레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굳이 사고 순간에 대한 정확한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크레인 차량과 비앙키의 레이스카 측면이 충돌했고 그 충돌은 전복 상황에서도 드라이버를 지켜내는 에어덕트를 부술 정도였습니다. 그제서야 레드 플래그가 발령되었지만 이미 사고는 났고 환자를 이송해야 할 의료용 헬기는 태풍 때문에 이륙 시도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시간은 지체되었고 혼수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9달이나 버텼지만 비앙키는 그의 고향 니스에서 2015년 7월 17일 만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에는 절친 로렌조 르클레와 대자 샤를 르클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현역 F1 드라이버 그리고 알랭 프로스트와 같은 인물도 참석하여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번호인 17번은 F1 최초의 영국 열번으로 지정되었으며 그를 기리기 위해 JB17이라는 이니셜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고가 그렇듯이 이번 사고 또한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 발생했습니다. 먼저 강우 2014년에는 우천시 레이스 중단에 대한 강력한 규정 및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웬만한 상황에선 레이스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앙키르 사고에서 강우는 사고 발생률을 키울 뿐만 아니라 사고 대처까지도 어렵게 만들었죠. 이 때문에 FIA는 의료용 헬기가 뜰 수 있는 상황에서만 트랙에 레이스카를 내보낼 수 있게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레이스 본선뿐만 아니라 프리 프랙티스 세션까지 포함합니다. 두 번째 악재는 시간대. 3시에 시작해야 할 레이스는 지연되었고 어두컴컴해진 트랙에서는 사고가 나기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레이스의 스타트를 1시간 앞으로 당겼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규정.
비앙키에 앞서 스틸의 사고가 났을 때에는 더블 옐로 플래그를 발령하기엔 위험하고 세이프티카를 내는 것까지는 불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의 통제인 버추얼 세이프티카, 즉 VSC를 만듭니다. VSC가 발령되었을 땐 세이프티카가 나온 것처럼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물론 속도를 줄여도 스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현대 F1 경기에서는 트랙에 중장비가 나온 상황에서 웬만하면 세이프티카를 내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에서 드라이버를 보호할 수단. 앞에서 말했듯이 드라이버의 머리 뒤에 위치한 에어덕트는 전복 사고에선 제 역할을 하지만 측면 사고에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사고 시 드라이버를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극단적으로는 오픈 콕핏을 버리고 클로즈드 콕핏으로 레이스카를 만들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F1의 정통성을 지나치게 해치기 때문에 이런 윈드쉴드 형태와 헤일로 형태가 경쟁하게 되었고 윈드쉴드는 드라이버의 시야를 지나치게 왜곡한다는 단점이 커서 최종적으로 2018년부터 헤일로 시스템이 F1 레이스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둥이 드라이버의 시야를 가리고 너무 못생겼다는 평가 때문에 루이스 해밀턴과 로맨 그로전과 같은 드라이버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드라이빙에 집중하느라 눈에 기둥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2018년 스파프랑코시앙에서 샤를 르클레르를 구하자 이제는 아무도 헤일로 시스템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작년 로맨 그로장의 사고에서도 헤일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줄 비앙키의 사고, 사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계료에 의한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 덕분에 F1의 안전 규정이 많이 바뀔 수 있었고 벌써 샤를 르클레와 로맨 그로장을 포함한 소중한 드라이버들을 잃지 않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